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금요일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최근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도 좀 파랗게 질린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앞서는 하루인데요. 위험 회피 심리가 지속되면서 시장이 흐름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저희는 언제나 그랬듯이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관련돼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밤에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도 살펴볼 텐데 나스닥이 극적으로 장 후반에 반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자세한 미국 증시 그리고 외신들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나스닥이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은 건데요. 일단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자세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PPI가 11% 급등하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여전한데요. 이로 인해서 상승폭이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난 거고요. 또 경제를 불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심리가 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바이탈놀리지는 글로벌 전역에서 증시가 매도세를 겪으면서 밸류에이션이 크게 축소되었지만 그럼에도 투자 심리는 여전히 비관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11개 섹터가 혼조로 마감한 가운데 유틸리티 기술주가 1%대 밀렸고 헬스케어가 1% 내에 제한된 상승폭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지수 흐름 체크해 보시죠. 먼저 다우존스는 0.33% 밀렸고요. 나스닥이 0.06% 소폭 반등으로 마쳤습니다. S&P 500은 0.13% 약보합권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혼조로 역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부터 체크를 하면 2.69%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간밤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리기는 했지만 계속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기업 아람코에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대 하락, 알파벳 A는 0.67%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구글이 AI 지원 신제품을 공개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1.48% 오르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어서 살펴보면 테슬라도 체크를 해보죠. 0.82% 내림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장중 한때 700슬라를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판매량이 무려 98% 급감한 데다가 미국 내 리콜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추가 하락세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테슬라 급락하면서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74% 내림세 걸으면서 역시나 반도체주의 투심도 어두운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면 2.43% 내림세로 마쳤고요. 반면 WTI는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이 수요 전망치를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이어서 살펴보면 골드는 1.6% 빠지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달러 강세에 석 달 만에 최저치 기록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흐름 한번 만나볼까요? 먼저 게임스탑, AMC 엔터테인먼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밈 주식이 또 뜨겁게 달아오른 모습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밈 스톡이죠. 게임스탑의 주가가 20% 이상 간밤에 급등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10% 급등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고요. AMC 엔터 또한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숏스퀴즈 유발하기 위한 매수세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는 8%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테피스트리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인데요. 미국의 핸드백 제조사 코치의 모기업이죠. 중국 주요 시장의 수요 회복 기대감에 15%대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마무리도 15.5% 마무리로 지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보도록 할 텐데요. 배당나기를 맞아서 간밤 가장 많이 밀린 종목이었습니다. 6.57% 밀리면서 $53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비욘드 미트 체크해보시면 4.17% 조정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식스플래그스 엔터테인먼트 확인해 볼 텐데요. 대표적인 미국의 롤러코스터 관련 회사죠.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작게 나타난 등의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테마파크 방문객 증가 그리고 1인당 평균 매출 증가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71% 주가는 조정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외신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옐런 재무장관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 Treasury Yellen says Fed can bring down inflation without causing recession. 연준이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먼저 이 인플레이션 관련 의견부터 들어보자면 이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국가와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1번 경제 이슈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Number one economic issue라고 밝힌 건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가장 걱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고 이를 달성하는 것이 연준의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에 관한 의견도 내놨는데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암호화폐 시장의 turbulence, 즉 혼란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위협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서 암호화폐 시장 혼란이 금융 안정에 위험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테라 USD가 1달러 페그에서 분리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비슷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테라의 놀라운 하락은 미국 달러에 고정돼 있다고 주장하는 토큰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 코멘트를 내놓은 가운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임순재 대표님께서 자세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이어서 살펴볼게요. Stocks could be in for more inflation pain. This global portfolio strategy can help you minimize any damage. 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티의 로버트 스트레러지스트와 맷킹 스트레러지스트가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실질 금리 상승세가 계속되는 동안 글로벌 증시에서는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본 건데요. 가치주 선호 그리고 성장주 기피 성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역별로는 영국 신흥국 투자가 미국과 유럽 국가 투자 대비 유리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섹터별로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IT 섹터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저렴한 금융, 원자재 섹터의 아웃퍼폼이 이어질 것으로 말했습니다. 극심한 매크로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이러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역사적 사례와 비교했을 때 그간의 매도세를 겪은 뒤에도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저평가하다는 이유로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평가 논란이 된 섹터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장기간의 통화 완화 그리고 통화 긴축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실질 금리 상승세가 계속되는 동안 밸류에이션 축소가 더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빵 주식이 최근에 매도세를 겪고 있는데 믿었던 애플마저 약세 국면에 진입을 했죠. 기술주 투자하는데 좀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관련주의 흐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 어두운 전망이 드리워졌었는데 전기차 시장의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Rivian stock jumps as the EV automaker says demand remains high and production is on track. 리비안 스탁이 간밤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좀 자세히 집중을 해서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테슬라 제외 전기차 관련주가 모두 급등을 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로즈타운은 43%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들여다보면 한동안 급락세를 보였던 이 전기차 관련주에 투심이 살아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겁니다. 먼저 CNBC에 따르면 리비안 오토모티프의 주가는 17% 이상 상승했고요. 로즈타운 모터스는 47% 급등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로즈타운은 폭스콘의 오하이오 공장 매각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연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이어서 루시드 그룹의 주가는 13%, 그리고 니콜라는 9%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전기차 업체 피스커, 그리고 배터리 업체 솔리드 파워도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전기차 업체들이 최근에 실적으로 인해서 낙관론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라는 예감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시장 전체 지수는 연일 하락하고 있지만 투자들이 밈주식 등의 가격 투자에 나선 점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기차 투자가 살아날 수 있을지 모멘텀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과 외신 살펴봤습니다. 네, 글로벌 외신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믿었던 애플마저 저점을 좀 깨고 내려오면서 아쉬움이 가득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도 나스닥이 끝에 반등을 좀 해줬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지금 코스피 지수도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략을 제대로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에 이어서 발표된 PPI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산자 물가지수, 오름폭이 많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전일 4월 미국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11.0% 상승한 걸로 나왔는데요. 3월 달에 11.5%에 비해서 0.5%포인트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시장 예상치인 10.7% 상승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피크 논의하기엔 조금 이른 시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원 PPI 상승률 같은 경우 이제 8.8%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도 0.6%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랑 상당히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잠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오름폭을 이끌었었던 휘발유 가격이 조금 하락세를 보였고요. 대신 식료품이나 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게 좀 두드러운 특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 4월 달에만 1.7% 올랐고요. 식료품 가격이 1.5%,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 관련 부분이 0.8%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휘발유 가격은 3.2%를 하락하는, 어떻게 보면 휘발유가 전체적인 상승을 조금 억누른 그런 효과를 좀 발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하락을 했는데 5월 달 들어서 지금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으로 이제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치로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 5월달 이런 물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불안한 감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생겼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정제 마진 상승으로 인해서 소매형 휘발유나 디젤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 이제 소비자들의 휘발유 사용량이 증가를 하면서 각 정유사의 정제 생산량이 최대에서 용량 수준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상승세는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CPI 상승률도 하락폭이 좀 제한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PPI 상승률이 이제 높다라고 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과 같이 11%대의 상승률은 향후에 CPI를 8%대로 계속 묶어놓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원인이 기존의 공급에서 이제 수요 쪽으로 조금 옮겨가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작년서부터 연초까지는 공급망 부진에 따른 물가 상승률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급망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은 쉽게 잡힐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좀 많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공급망뿐만 아니라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일단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에 따른 경제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급도 딸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물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지금 4월 달에 5.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향후에 제품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에 뭐 제품 가격 인상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하반기까지 또 이런 높은 물가 상승률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장의 긴축, 이런 이제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시장은 이제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지수는 일단은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6월, 7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게 지금 뭐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최근에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고용 지표로 인해서 연준에서 이런 긴축을 할 때 큰 부담감을 좀 떨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러한 긴축은 좀 더 강하게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지수도 좀 하향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CPI도 그렇고 PPI 지수도 그렇고 확실히 시장에 부담감을 주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을 강하게 짓누르는 여러 요소 중에 환율이 또 말썽이라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진입이 예상이 된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어제는 1,29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환율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원화 환율이 이제 장중 1,291원을 터치한 이후에 1,288원 60전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위기가 있었던 08년도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 기준으로만 따지면 2000년 3월 19일 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었던 그때 1,296원 이후에 2년 2개월 만에 최대치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연말에 1,191원에 비하면 지금 뭐 100원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원화 환율이 8.2% 절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한 달러로 인해서 대부분 통화들이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화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절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통화들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엔화를 얘기를 드는데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만 11.5% 지금 절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말에 115엔대였다가 최근에 130엔대를 기록할 만큼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안전 통화라고 불리는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도 지금 9% 정도 지금 절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도 8%가 절하가 되면서 전일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2000년 10월 이후 20년 만에 104포인트를 넘어가면서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와 같은 이런 이제 달러 강세는 아마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외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더 강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최근 지속되고 있고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계속 강하게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 긴축이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일단 4월달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피크 아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피크 아웃을 좀 더 여부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비슷하게 작년에 7월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잠깐 하락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피크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시장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순히 0.2%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피크가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은 갖고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그 대외 여건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피크아웃 여부를 지금 섣부르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 환율도 1,300원대 상승은 좀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달러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의 순매도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이제 주식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엔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절하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국내 네, 죄송합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 그 가장 수출 경쟁력에서 이제 주요한 경쟁국을 일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엔화가 11.5% 절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8.2% 절하하는데 그쳤습니다. 만약 엔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절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 환율은 1,320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1,320원까지 당장 간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1,300원대까지 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1,300원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 당국이 과연 시장 개입을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까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일단 그 정부 금융 당국이 개입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그 금융 당국에서도 이제 환율 쪽에는 그렇게 개입을 강하게 안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런 그 원화가 급격하게 이제 절하가 되면서 금융 당국에서도 만약 1,300원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좀 개입하면서 일단 연착륙을 시도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한은 총재가 최근 그 국내 원화의 절하 속도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작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원화 환율의 추가적인 절하도 불가능하다라고 보시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1,3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관련돼서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1,300선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야기 더불어서 굉장히 강달러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흥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금융당국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나온 이야기들에 의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또한 13일에 거시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변인실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는 이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 첫 행보, 경제와 관련된 첫 행보가 거시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도 어떠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환율 무시할 수 없겠죠. 특히 이제 미국의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일수록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 짚어볼 만한 시장의 영향을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버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버퍼가 상대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흥국들이 이렇게 이제 강달러에 의해서 경제가 조금 불안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정치적인 관점으로도 이제 확대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단순하게 이제 개별적인 국가보다는 시장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신흥 이머징 국가로의 수출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계속적인 이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이제 신흥국들이 전반적으로 강달러로 인해서 경제가 불안해지고 정치가 불안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 수출이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그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그런 와중에 기업의 수출까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이 좀 더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정치적인 불안이 또 한 번 이제 특히 이제 그 자원 부국일 경우에
정치적인 불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 말에 아프리카 쪽에 이제 구테타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크사이트, 그러니까 알루미늄의 원료가 되는 그런 이제 보크사이트에 대한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게 다른 원자재로도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흥국 관련된 특히 이제 강달러에 의해서 신흥국이 불안해진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신흥국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 여건, 특히 그 원자재 수입에 따른 뭐 비용 상승, 그다음에 수출 감소에 따른 이제 기업의 매출 악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아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당장 뭐 그런 부분이 시장 전체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이런 부분을 뭐 제껴놓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하실 때 같은 선상에서 하나의 그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 정부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의 성장을 또 방점을 찍고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그널이 나와서 짚어봤는데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한은 총재와 함께 회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더불어서 이 슈퍼 달러입니다. 정말 달러 강세화가 정말 강도 높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흥국 통화가 맥을 못 추는 이 상황이 94년도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 비슷한 상황들이 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94년에 데킬라 현상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데킬라 같은 경우 많은 분이 뭐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멕시코의 전통 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94년도에 멕시코 금융위기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이제 남미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같은 사건이 향후 좀 더 확대되면서 아시아 신흥국 시장으로도 금융위기가 번지면서 국내에 97년도에 IMF 금융위기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이제 경제적인 경제 위기가 한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웃으로 뭐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저소득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경제가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관광 수입이 큰 나라일 경우에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봉쇄될 가능성이 상당히 부분 이제 커졌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붕괴 가능성이 그만큼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 시위 사태 관련돼서 아마 뉴스 같은 데 좀 접하셨을 텐데요. 뭐 총리가 사퇴하고 뭐 거국 내각이 구성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으로 좀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비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시위대가 국영 석유 생산 시설과 항만을 점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원유 수출이 뭐 잠시 중단이 되면서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 자체가 아마 좀 더 뭐 이런 신흥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곡물 가격의 급등세가 이런 시장 불안감으로 좀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신흥국 중에 특히 이제 원자재 관련된 자원이 많은 그런 국가들의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 시장에 이제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요. 이와 관련돼서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며 기업 수익성 악화도 우려가 되니까요. 그런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관련돼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짜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뭐 오늘장 같은 경우는 뭐 대외 여건에 따라서 아마 좀 시장이 좀 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급등락을 보인 와중에 일단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일단 끝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투자 심리가 다소 좀 회복될 수는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FOMC 끝난 이후에 그날 급등한 이후에 그 다음날 급락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시장의 움직임을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외 이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들이 계속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쉽게 해소될 사항도 또 아니다라는 게 이제 뭐 걱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는 그런 이제 해소되는 그런 것보다는 이 관련된 소식 악재의 내성을 갖는 시간이 지금은 필요한 시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성을 가질 때까지는 당분간 좀 더 시간적인 조정 기간이 좀 더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이제 2,600포인트를 이제 하회를 하면서 전 2,550포인트로 이제 끝마쳤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2,600포인트가 과연 이제 다시 갈 수 있느냐 여부를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600포인트가 향후에 상단의 저항선으로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2,600포인트를 다음 주 중에 과연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보기에 보실 필요는 있고요. 만약 그렇게 회복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방을 조금 열어놓고 아마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2,400포인트 전후에서 하방 지지선이 형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념을 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중국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 지금 어저께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급등하는지 여부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외 이슈를 우리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장을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 심리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오늘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So if we think about what we have right now, let's look at how the conditions are right now to extend a rally and compare that to where they were. So what we'll do is we'll look at sentiment and we'll look at option put call ratios and we'll try and understand the differences now versus what we've had just 2.5 weeks ago. So we've talked about the bullish sentiment, okay? And we have seen over the course of, this is the last 12, 13 years, where this bullish sentiment goes. So we can see that when it's down at the bottom down here, the markets tend to do better, okay? We are down at the bottom. One thing that's interesting to me is that we're not down as low as we were. Obviously, we've rallied up. But it hasn't bounced that much. So there are still a lot of people that are saying, oh, I'm still not bullish. I know this market just went up on me. I probably was too short at the bottom. I had to cover. I had to buy some stuff back. I had to put my portfolio back kind of where it's not overly pessimistic, but yet I'm not a believer. Up here, we're believers, okay? But down here, where we're 50% or greater bullish, down here we're 24%. Well, if we can get back down to 15, 16 again, we're going to be back at one of those conditions where the market can try and do better from. Now let's think about bearish people. So when we have basically a high amount of bearish up here, okay, what we have found is that the markets tend to do better. Okay, we got up pretty darn high when we look across the board up here. So that was great. But now we've sold off. Okay, we've sold off fairly significantly. Very much less people are bearish. They're not bullish, they're just not bearish anymore. And now we're starting to slip up and get a few more people bearish. But we want to get back above
honestly 45% or even higher if we can identify that there's a lack of liquidity going on at the same time and that we have a bearish put call setup where people are long too many puts relative to calls. Now let's look 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of these charts. And what we can find is that whenever this spread gets really low, okay, in other words, few bulls relative to the bears, we tend to do better. We still have not bounced fairly significantly off that bottom. We did, and we came back. And as the market continues to roll down a little bit more, we're going to go back down and test these levels again. Well, if we get down to those levels again, we have the condition all set up to be able to anticipate some kind of a constructive bounce if we still have the put-call ratio set up and we see a lack of liquidity. So let's look at the options and see what we see. When we look at options, we can think about options. You can buy put options or call options, options to sell stock or options to buy stock on indexes like the S&P 500, the Dow Jones, the NASDAQ, or you can buy them on individual stocks. Okay, so let's look at the indices, the put option, put call ratio on the indices themselves. And what we can see is when we have really high amount of put call ratio setups, those are conditions where the market's probably going to hold in. So we did not peak really high off of these levels, but we had a fairly significant bounce off of these levels. We are now down on that put call ratio for equities, down as low as we've been since July of last year. So to be able to find an effective bottom, we need to get this back up to 160, 170, that sort of thing, or higher, and not basically 1-to-1. Because what we are right now is 1-to-1. And that's not going to cut it if we want to think that the market's going to go higher right now. We need more people to get short because we definitely have a negative bias to the market. Let's look at now the equity put call ratio of the individual stocks themselves. And we can see the same kind of thing going on. Okay, so what we had at the end of November, mid-November, when we were at the top of the market, we had a very, very low put-call ratio in the stocks. Well, that turned out to be the top of the market, and as the market sold off, we saw much more put activity than call activity. And then at the end of January, at the end of February, and at mid-March, that put-call ratio was clearly favoring put buyers versus call buyers. Well, now we're back down again below 50%. So we need to get, which is like 1-to-1 in that other chart, we need to get this back up here if we want to support ourselves with a relatively low-risk buy opportunity to sell, to buy opportunity to purchase stocks. So, and finally, what we want to think about is, okay, we've had a significant sell-off this year. In fact, we've had a very significant sell-off relative to the first, say, 50 days of the year. So if we take a look at from 1928 to 2022, okay, we were down almost 12% in the S&P 500. Okay, this is the fourth worst start we've had, and two of those years are 1935 and 1933, which are years that we were in basically the Great Depression. So what we saw in 2009 was the end of the whole Bear Stearns, Lehman Brothers bankruptcies, the mortgage collapse, okay? And then in 2020, we had COVID, and this is where we are right now. Well, my point is that look at day 49 to the end of the year. And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I think in the back of my mind, I still anticipate a
a mid-cycle election year rally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Once we've identified that the Fed's probably done more than they need to or as much as they need to, and we've seen inflation start to stabilize and actually work its way lower, not lower being negative, but lower meaning we're going back down to 4 to 5% inflation as opposed to 7 to 8% inflation. We could anticipate having a significant move off of day 49, okay, which is about early March, March 8th, and be able to see where we go by the end of the year. So I think what we have to see is conditions that we can identify where we either find the good buy opportunities and then look for new highs minus new lows, advanced decline lines, actual stocks actually physically doing better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where we can start to get into what I still think is a secular bull market, even though we're in a cyclical bear market. So a secular bull market means that I think between now and 2030, and why I've talked about it before, the population demographics, all the technology improvements that we're doing, all the networking in the cloud and everything. So what we're making is the economy is becoming much more efficient in terms of like how it can grow when we do all of this networking and all of the other things that we're doing. Technology is still going to increase. Electric vehicles, all the other things that we're going to do are still going to propel us up, together with the population demographics, which is the percentage of people that are actually working and earning and spending at the same time, say the 25 to 45-year-old group, which is still a growing group that's going to grow all the way to the end of the 2020s. 네, 버니의 미국 주식은 서울경제TV 유튜브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장이 열리기 직전 조금 더 면밀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사실 더 뵙고 싶었는데 또 네. 바쁘셔가지고 맞습니다. 예, 저희가 어렵게 또 금요일에 우리 변영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장 시작 전에 좀 공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 네네. 사실 그 전에 최근 기업들의 이제 공시를 보면 이 기업들의 사정이 좋은지 혹은 그렇죠. 나빠지고 있는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1분기 성적표가 공개가 됐는데 요즘 기업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최근에 뭐 1분기 실적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 이 12월 결산법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의 어떤 과정에서 결산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기업들의 대다수는 1분기 보고서의 실적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 바로 5월 15일입니다. 그런데 5월 15일이 이번 주 일요일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5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반드시 법정 보고서를 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1분기 보고서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공시들 좀 많이 살펴보면 1분기 실적 보고서나 영업 실적의 잠정 공시들이 좀 많이 제출되고 있고 다른 트렌드가 좀 있다면은 뭐 지금 3월 달 감사 보고서 제출 이후에 4월부터 가시화된 자금 조달 그리고 신사업 추진에 관련된 타법인 주식에 관련된 취득이나 타법인 주식의 어떤 처분 같은 회사 사업의 어떤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이 공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쯤 되면 이 기업들이 어떻게 또 자금 조달을 할 것인지, 신사업의 투자는 얼마나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성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공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좀 개장 전에 오늘 좀 체크해봐야 될 공시가 있다면 어떤 공시일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면 먼저 유가증권 시장 전일자 공시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나온 공시들이 좀 있거든요. 뭐 메리츠화재, 덕양산업, NC소프트.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 바로 나왔다. 이게 사실상 공시의 제출 시간이 뭐 9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새벽 아침 7시 반에 회사가 제출을 한 것인가 좀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전일자 공시가 오늘 송출되는 이게 마감 시한을 지나서 전산에 올라가지 못하는 공시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오는 공시를 새벽 공시라고 합니다. 5월 13일자 새벽 공시에서는 지금 NC소프트의 잠정 실적 공시가 있었고요. 덕양산업의 타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공시 등이 있었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전일자 공시인데, 대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면 1분기 실적 보고서를 앞두고 지금 셀트리온의 경우에 이 사업 보고서 분식 회계 처리에 따른 사업 보고서 기재 내용의 어떤 정정 공시는 좀 있었지만, 대다수 회사들이 자금 조달을 완료했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금전대여, 그다음에 분기 보고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공시들인데 분기 보고서들이 좀 있고, 다음은 좀 코스닥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공시의 경우에는 전환사채 발행, 회사의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에 자금 조달이 좀 더 본격화되면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 그리고 뭐 유상증자 결정 같은 공시들이 좀 눈에 띄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분기 보고서 제출 시간이니까 오늘 아마 장 종료까지 해서 오늘 상당수 분기 보고서들이 좀 많이 제출될 것 같고, 조금 회사에 이슈가 있는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본격적으로 좀 제출이 될 것 같은데, 대다수는 아마 오늘 분기 보고서들이 좀 제출되지 않을까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 1분기 보고서 제출 이전에 회사의 가결산 기준에 실적 증감치를 나타내주는 공시인데, 잠정 실적도 먼저 공시가 좀 돼 있고요.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서 지금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좀 제외됐다는 소식도 전해왔는데, 전체적인 좀 내용들을 좀 보면 주총 소집 결의, 그리고 분기 보고서 제출, 그리고 자금 조달을 좀 결정하는 유상증자의 결정, 전환사채 발행 결정,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들이 좀 눈에 띄는 공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장 전에 또 새벽에 나온 공시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 정기 보고서를 또 제출을 해야 되는 시기가 또 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면 네네. 바로 또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기업이 돈을 잘 벌었는지, 벌었으면 어디서 벌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좀 직격탄을 받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보고서나 공시 내용이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가요? 네, 대다수 우리 투자자들이 좀 이 공시 내용들 좀 볼 때 잠정 공시들을 좀 많이 판단을 해보거든요. 이게 잠깐 HPO 공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 공시인데, 지금 이게 공시가 좀 깨져서 나오는 것은 아마 이 폰트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이 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 작년 1분기, 작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 대비 15.7%가 증가한 매출액을 좀 기록했고, 영업이익 부분은 26.5%가 좀 감소했습니다. 당기 순손실은 30.2%가 좀 감소했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숫자의 증감치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정 실적은 기업의 전년 동기 대비의 실적 증감치에 대해서만 이렇구나 정도만 우리가 좀 인식을 좀 하면 좋겠고, 네. 사실상 이 공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보고서들은 이제 이 분기 보고서인데, 미디어젠 공시 최근 거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정기 보고서를 보면 통상적으로 어떤 항목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까? 너무 기재 내용도 많고 복잡합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사실상 이 보고서의 양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작성을 했을 때 많게는 한 600페이지까지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투자자분들이 일일이 다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 꼭 봐야 되는 공시의 관점. 첫 번째, 회사의 개요입니다. 적어도 이 회사가 자회사를 몇 개를 보유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용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잠깐 좀 내용을 보면 회사 설립일자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기재가 좀 되어 있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는 방법에서 이 회사의 개요 부분이 좀 중요하고, 두 번째, 사업의 개요 부분입니다.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영위되고 있고 어떻게 확장세를 좀 갖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좀 내용들이 좀 기재가 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개요 부분이 있지만 저는 특히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되고 얼마만큼의 비중과 그다음에 이제 매출 실적을 좀 기록하는지 지금 나타내준 표인데, 회사는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차량 음성 시스템 53.9, 솔루션 부분 22.8, 그리고 AI 솔루션 부분이 14.2%. 이를 통해서 제품군에 따른 테마도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의 내용 중에서 4번
매출 수주 사항인데 이게 2021년도 그리고 2020년도, 2019년도 최근 3개년도의 매출 증감치를 좀 나타내주고 있는 표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으로 이 회사가 실적이 얼마만큼 좀 개선되고 있는지, 실적이 감소했는지를 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수출 비중이 늘었는지, 또는 이 수출 비중이 좀 감소했는지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사업 모멘텀도 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만약에 증감률도 이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좀 괜찮구나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전에 나온 보고서들 중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최소한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다음 매매 시그널 프로그램에서도 저희 변 대표님과 함께 공시 내용들 체크를 해볼 테니까 저희와 함께 이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